한국 축구의 차세대 대형 공격수로 기대를 받고 있는 이영준 선수가 스위스 명문 클럽 그라스호퍼로 이적해 유럽 무대 진출과 함께 데뷔전 선발 출전 47초 만에 데뷔골 기록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FIFA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진출 신화의 주인공인 이영준 선수는 일찌감치 유럽 빅리그에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군입대를 선택해서 빠르게 군복무 문제를 해결한 이영준 선수, 어떻게 보면 지난해 더 큰 팀들의 제안과 유럽 빅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올 여름 그라스호퍼로의 이적을 선택한 것은 다소 놀라운 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영준 선수가 스위스 리그의 그라스호퍼를 선택한 배경에는 독일 최고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의 투자가 있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이영준 선수의 유럽 도전 뒷이야기, 그리고 최근 활약에 대한 현지 반응, 앞으로의 전망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활약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그라스호퍼, 사실 최근에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22번의 스위스 슈퍼리그 우승, 역대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명문팀이지만 지난 시즌에는 1부 리그 12개 팀 중에 11위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강등을 면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수십 년 만에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치욕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인 구단주 울버햄튼의 구단주가 그라스호퍼를 위성구단으로 삼기 위해 투자를 했던 일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투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영준 선수의 데뷔전 데뷔골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라스호퍼가 지난 주말에 슈퍼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마침내 첫 승을 거뒀어요. 시옹과의 경기였는데 시옹이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라스호퍼와의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스위스 리그의 상위권 팀이거든요. 이 팀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에 앞서서 그라스호퍼는 지난 7월에 개막한 올 시즌 스위스 슈퍼리그 개막전에서 루가노의 1대2 패배, 안방에서 치른 루체른과의 경기 2대2 무승부, 강호 바젤과의 홈경기 0대3 완패에 이어 장크트 갈렌과의 4라운드 경기도 0대1로 패배하면서 아주 큰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앞두고 치렀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평가전 경기, 주중 연습 경기에서도 0대4로 크게 지면서 비록 스위스컵 대회에서 하브리그 팀 레겐스도르프를 상대로 9대0으로 이긴 경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고, 특히 득점력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포함했을 때 최근 3경기의 1부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라스호퍼와의 경기 이영준 선수가 마침내 취업 부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고, 즉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그라스호퍼의 첫 번째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이영준 선수가 아주 좋은 위치 선정과 노련한 볼터치를 보여줬어요. 공격 파트너 선수가 공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상대 수비의 머리를 맞고 크게 굴절되면서 뒤로 빠지는 공이 운 좋게 이영준 선수 쪽을 향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공이 흘렀을 때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시옹 팀의 수비수였습니다. 그리고 시옹의 풀백도 센터백을 커버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떨어지는 세컨드볼을 확보했고, 확보하면서 본인의 주발인 오른발 쪽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하려는 자세를 취한 것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동료 공격수에게 패스도 할 수 있는 각도가 생기면서 상대 수비가 멈춰서게 섣불리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가운데로 치는 척하면서 바로 왼쪽 골문 하단 구석을 노리는 꺾어차기 땅볼 슈팅을 연결해서 자신의 앞을 막고 있고 자신의 이동 방향으로 딸려오던 수비수들의 허를 찌른 역방향 슈팅으로 골키퍼가 움직이기도 못하게 하는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득점한 겁니다. 이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세컨드볼을 차지한 집중력과 공을 소유했을 때의 침착성과 슈팅의 정확성과 판단력까지 이영준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단지 키만이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의 축구 지능과 또 디시전 메이킹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는데요. 이 골이 터졌을 때 이영준 선수는 데뷔전이었음에도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또 팀 동료 선수들도 이영준 선수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선수를 환호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이런 축하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데뷔전을 늦게 치르게 되긴 했지만 그 문제가 말씀드린 취업부자 발급이 연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스위스 슈퍼리그에서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특히 외국인 선수들, 비유럽권 선수들에 대한 심사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일본 대표 수비수인 세쿠 선수도 그라스호퍼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도 취업비자 발급이 한 3, 4주가 걸리면서
첫 시즌 몇 경기를 결장했다고 합니다. 이영준 선수 역시 스위스에 온 지는 한 달 정도가 됐고 이미 3주가량 동료들과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호흡도 맞추고 또 현지 적응도 된 상태였지만 경기에만 못 나서고 있었던 것이고 취업비자 발급과 함께 데뷔전이었지만 교체 출전이 아닌 선발 출전을 했고 그 선발 출전의 이유를 입증하는 멋진 선제골이자 데뷔골을 터뜨린 겁니다. 이 경기 이영준 선수 평점을 보시면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서 7.4점을 매겼어요. 이날 경기 결국 3대1의 완승을 그라스호퍼가 거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센터백으로 좋은 수비 및 득점까지 보여줬던 트로버스 선수가 8.0점이었고 이영준 선수가 7.4점이었는데 이 기록은 은덴게 선수와의 동점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는데 그라스호퍼가 4-2-3-1 포메이션을 썼고 이선 공격수들의 앞에서 압박도 많이 해주고 또 발빠른 호주 윙어 마빌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되어서 이영준 선수가 좋은 시너지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이영준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장신 공격수지만 전방에서 그냥 타워 역할, 포스트 플레이만 한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뒷공간까지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연계 플레이, 운영, 또 압박, 수많은 전술적인 역할을 소화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베테랑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팀 내의 공격 경쟁자인 무치 선수가 79분에 왔어야 투입될 정도로 꽤 긴 시간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보였고 또 신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준 선수의 데뷔전 세부 기록을 보시면 경기 시작 47초, 즉 공식 기록상으로는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슈팅이 이날 경기 시도한 유일한 슈팅일 정도로 사실 이 경기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술적인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중 하나 주목할 기록이 무려 34회의 볼터치가 있었고 23번의 패스 연결 등 많이 동료들에게 내주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패스 연결 중에 20개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패스 미스가 3번밖에 없었다. 최전방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좋은 정확성이 나오기가 패스가 어려운데 87%로 안정적으로 공을 연결해줬고 심지어 측면으로 이동해서 크로스 패스까지 시도해서 그 크로스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볼 경합 3차례는 이기지 못했지만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5번 시도해서 4번 승리하는 압도적인 승률, 특히 스위스 역시 높이가 좋은 센터백들이 많은데 193cm의 장신 이영준 선수가 힘까지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 축구가 기대하는 정말 정통 스트라이커 9번 장신 공격수가 유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활약을 첫 경기부터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이영준 선수가 7번밖에 공을 빼앗기지 않은 기록이라든지 2번의 가로채기를 기록하면서 전방 수비까지도 앞에서 잘해줬다는 부분들은 현대 축구가 원하는 이상적인 전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9번 공격수, 특히 우리 대표팀이 최전방 9번 자원들이 하나씩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 선수들이 있던 와중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쓰는 바강까지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영준 선수가 등장하면서 201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는 이영준 선수가 빠르게 성장해서 이 최전방의 확실한 9번 공격수로서 활약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감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바로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 때 보여줬던 활약 자체가 세트피스에서의 헤더 슈팅 능력과 경기 도중의 헤더 능력뿐 아니라 경기 중에 양발을 사용한 볼 기술과 연계 능력과 양발 슈팅 기술의 정확성까지도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육각형 9번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보니까 에콰도르라든지 이탈리아, 굉장히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망주들이 있는 팀을 상대로 이영준, 배준호 선수가 워낙 걸출해서 배준호 선수에게도 그 시점에 토리노 팀의 제안이 왔었고 또 그 외에 많은 유럽 팀들의 오퍼와 관심들이 왔었거든요. 이영준 선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 대전 하나시티즌에 소속되어 있던 배준호 선수가 원활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던 반면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수원FC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했지만 김천 상무에 임대되어 있던 이영준 선수는 법적으로 이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에이전트 단계에서의 관심들은 있었지만 협의나 협상이 될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제대 이후 수원FC로 돌아가야만 그런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는데 제대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때는 그 관심들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 속에 조금은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또 스페인 라리가 팀, 이런 유럽의 빅리그 팀들의 관심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도 있었고 또 덴마크 리그의 일부 리그 유명한 팀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K리그 경기에 스카우트를 파견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관심을 보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리그 그리고 좋은 팀들이 이영준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그라스호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더 좋은 옵션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면서 조금은 관심이 식은 과정 속에
확실한 공식 오퍼가 오지 않은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팀, 물론 지금은 2부 리그로 내려가는 등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샬케 공사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공식적으로 왔었는데요. 다만 샬케 공사의 제안이 개인 합의까지는 이어졌지만 수원 FC가 원했던 이적료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협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샬케로 갈 것이 유력하다라는 소문들이 나왔지만 가지 못한 과정 속에 그라스호퍼가 등장했는데, 이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상빈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하면서 경기 경험을 쌓고 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기 전에 유럽 무대를 좀 적응하기 위해 임대를 갔었던 팀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울버햄튼과 구단주가 같은 산하 구단 느낌, 위성 구단 느낌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정상빈 선수가 많은 기회를 얻지도 못했고 또 부상도 겪었고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아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라스호퍼를 왜 선택할 거라는 그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라스호퍼의 운영 주체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정상빈 선수가 그라스호퍼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과정에는 당시에 이제 원래 그라스호퍼를 운영하던 스위스 계열의 운영진과 중국에서 구단을 인수하면서 울버햄튼과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운영진들 사이에 조금 마찰도 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상빈 선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내부 인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상빈 선수 영입을 추진했던 디렉터가 중도에 사임하는 상태가 벌어지면서 정상빈 선수 조금 붕 뜬 상황이 됐던 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영준 선수가 그라스호퍼를 선택한 것은 그라스호퍼의 지난 3월에 부임한 신임 단장인 슈테판 슈바르츠 단장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구자철 선수, 지동원 선수, 그리고 홍정호 선수와도 모두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석 스카우트 출신으로 차례차례 본인의 커리어를 올려가면서 구자철 선수가 아우크스 경력 말미를 보낼 때는 팀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라스호퍼의 단장으로 부임을 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좋은 인연을 갖고 있었던 한국의 선수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영준 선수를 포착했던 것이고, 이영준 선수에게 강하게 이영준 선수에게 여름 이적 시장 제대 후에 공식적인 오퍼를 진지하게 보내왔던 것이고, 단지 여러 선수들을 그냥 모아서 누구 하나 터져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영준 선수의 능력을 정말 높이 평가하면서 즉시 전력 주전감으로 또 많은 기회를 주면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샬케 공사보다 더 좋은 이적료 제안까지 하면서 그들의 진지함을 보여준 거예요. 이적료를 확실하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들을 우리가 제대로 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수원FC가 원하는 만큼의 이적료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추후 이적까지 고려했을 때는 수원FC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으로 이영준 선수가 그라스호퍼로 가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시점까지도 뭐 샬케 공사뿐만이 아니라 뭐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이라든지 그 외에 유럽의 조금 5대 리그 안에 드는 팀들도 이영준 선수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영준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유럽에 진출할 때 많이 뛰면서, 특히 어린 나이의 선수이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 시간보다는 실전 경기를 뛰면서 또 본인의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자신의 뭐 친한 친구이기도 한 배준호 선수가 여러 유럽 빅리그 팀들의 관심 속에서도 잉글랜드 2부 리그 팀 중에서도 승격권이 아닌 스토크시티를 선택한 것처럼 많이 뛰면서 좀 이제 부담을 덜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팀 안에서도 본인이 조금은 잘하는 선수 축에 들어가기 위한 팀을 실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상황이 생각보다 또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제대 후에 얼마 안 돼도 바로 이적이 됐잖아요. 제대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20세 이하 월드컵 시점부터 많은 유럽 팀들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또 에이전시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 과정 속에 원만하고 원활하게 현지 적응이라든지 계약 과정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단장이 온 부분과 더불어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운영 주체가 바뀐 부분에서 주목할 점이 어디에서 투자를 하냐입니다. 울버햄튼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구단주들도 여전히 이 울버햄튼과 그라스호퍼의 관계를 아예 끊어놓은 건 아니고 두 구단 간의 교류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운영 주체는 무려 90%의 지분을 인수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신흥강호 LAFC입니다. LAFC 같은 경우에는 김문환 선수가 뛰기도 했었고, 또 지금 많은 투자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좋은 유망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유럽 내 본인들의 좀 위성 구단을 삼기 위해 또 스위스의 명문팀인 그라스호퍼를 선택한 것인데, LAFC의 투자가 공식 발표가 됐는데, LAFC가 투자하면서 합작 투자를 한 것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또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투자에 가담을 하고 지분을 좀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라스호퍼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온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갈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기대치에 맞는 좀 유망주, 조금 애매한 선수의 경우에는 LAFC에 가서 거기서 더 성장을 해서 다시 유럽 무대를 조절하는 이런 형태의 좀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판을 만든 것이죠. 최근에 유망주들의 몸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 빅리그 클럽의 빅팀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한 선수들을 데려올 때 너무 많은 이적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그의 중하위권 팀들을 지분을 투자를 해서 그 팀들에서 성장한 선수를 적정한 이적료에 데려오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뭐 첼시라든지 그 외에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이런 뭐 여러 팀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투자를 다른 리그에 하고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도 그런 투자를 그라스호퍼에 진행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공식 개막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그라스호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 평가전이 성사된 겁니다. 그 경기가 독일에서 열렸는데 이영준 선수가 이 경기를 앞두고 다행히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에 뛰었는데요. 이 친선 경기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사실 스위스 리그 데뷔전에서 선발 출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는 이영준 선수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출전을 했거든요. 이때 고레츠카와 상대할 때 공중볼 싸움을 이기는 장면들도 있었고, 또 유려한 드리블과 탈압박과 또 침투, 이 과정 속에서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던 김민재 선수와도 몇 차례 맞대결 상황이 있었는데 제쳐내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비유럽 선수의 취업 비자가 발급이 늦어지는 것은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이 경기력을 보고 나서 리그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 스위스 그라스호퍼의 관계자들과 디렉터진은 빨리 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움직여라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 이 경기 이후 빨리 이영준 선수를 기용해야 된다라는 내부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의 플레이가 워낙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라스호퍼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라스호퍼에서 좋은 선수가 배출될 경우 데려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뭐 정우영 선수를 여기 붙은 상황이라든지 그 외에 최근에 수원 삼성의 박승수 선수에 대한 관심, 그 외에도 많은 한국 유망주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영준 선수가 몇 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성장을 한다면 그라스호퍼를 떠나서 빅리그로 향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보면 이영준 선수를 새로운 레반도프스키 내지 새로운 케인으로 여기고 데려가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 물론 완전한 산하 구단이라든지 결정권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팀들의 제안이 왔을 경우 이영준 선수에게도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럽 무대에 가서 사실 취업 비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평가전 경기도 못 치르고 있던 이영준 선수가 처음 뛰었던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평가전인데 그 경기에서 바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스위스 리그 데뷔전에서 바로 득점을 했고, 또 그러면서 경기력까지 좋았다는 것은 이영준 선수가 아직도 21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주 큰 포텐을 갖고 있다. 특히 신체 조건 면에서 키가 큰데 그 키를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심지어 스위스 리그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상대 시용팀의 수비수들이 버거워할 정도로, 특히 팀 내의 수비수들도 자체 경기에서 이영준 선수의 피지컬적인 몸을 활용한 플레이에도 고전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영준 선수가 정말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 포지션에서 아시아 선수가 유럽의 빅클럽의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일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물론 유럽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최전방 9번 역할을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은 한국 선수, 아시아 선수 없었거든요. 그 새로운 선수가 이영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지금 기대감이 유럽 현지, 스위스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스위스 리그가 국내에서는 조금 약한 리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박주호 선수도 스위스 리그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마인츠로 갔고 마인츠에서 도르트문트까지 갔잖아요. 게다가 스위스 축구가 지금 전성기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지난 유로 2024 대회에서도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올랐고, 8강에서도 결국에는 준우승을 차지한 잉글랜드와 승부차기 간 접전 끝에 정말 아쉽게 탈락을 했잖아요. 게다가 조별리그에서도 독일, 헝가리,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공식 경기 기록으로 한 경기도 지지 않은 채 아쉽게 8강에서 탈락한 게 스위스입니다. 최근에 좋은 선수를 워낙 잘 배출하고 있고, 스위스 리그 자체의 경쟁력도 최근 좋은 유망주들이 많이 나오면서 비록 리그 수준이 아주 높다, 유럽 내 상위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영준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라든지 상위권 팀들은 충분히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유럽 5대 리그 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스위스 자체가 이제 국경을 이탈리아, 독일과 맞대고 있고 또 프랑스, 벨기에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스위스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이런 근처의 유럽의 빅리그로 이적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한 시즌 활약만으로도 이런 빅리그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본인 역시 사실은 지금 당장 유럽 빅리그에 가서 어려운 상황을 겪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다른 이 20대 초반의 유망주들과 달리 이영준 선수는 어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메달을 꼭 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정상적으로 현역 복무를 마치고 유럽에 진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유럽 무대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있다는 점들은 더욱더 이영준 선수의 앞으로 유럽에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 지난 파리올림픽 예선이었죠.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퇴장을 겪었던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에 아쉬운 일도 있었고, 또 부상으로 인해 한일전을 빠지는 일들도 있었는데 큰 몸 상태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다만 그때의 분명히 탈락이 그때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 파리올림픽의 메달이 크게 절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또 본인도 그 대회에서의 아쉬움, 지난 20세 월드컵에서 가졌던 기대감들이 조금은 꺾였던 부분들, 그 인도네시아전을 앞두고는 계속해서 23세 이하 팀 어린 나이에도 올림픽 대표 레벨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었다가 조금은 꺾인 상황이었다, 주춤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본인은 김천 상무에서 길게 남아있던 말년 휴가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유럽 진출을 했다 보니까 꽤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경기 공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개인 훈련도 충실히 했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면서 유럽 무대에 입성했을 때 컨디션, 경기 감각, 또 피지컬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스위스 현지에서도 이영준 선수가 아주 강한 선수다, 피지컬적으로 무시무시한 선수고 기술도 좋은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통파 9번 공격수, 힘과 높이 또 기술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자원으로 이영준 선수가 성장을 한다면 이번 유럽 진출의 첫 팀은 그라스호퍼였지만, 소문이 돌았던 것처럼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혹은 프리미어리그의 정말 좋은 팀들에 이적을 하고, 또 거기서 한국인 유럽파의 새로운 역사를 이영준 선수가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멀리까지 바라보고 부담을 갖기보다는 차근차근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스위스 리그부터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영준 선수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는 이베르동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스위스 슈퍼리그 6라운드 경기인데요. 이영준 선수의 투입과 함께 찾아온 첫 골, 첫 승리, 그라스호퍼가 이베르동과의 경기도 승리를 하고 지금까지 부진했던 리그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내면서 우승권, 그리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현지 반응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직접 취재한 독점적인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가 다양한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영상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